어제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 체포 등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편 헌재 변론이 끝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허탕친 공수처는 오늘 다시 구인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상황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차 탄핵 심판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고 그런 내용들이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사실 이례적인 그 상황 좀 어떤 생각하면서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법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은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호인 측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다만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3차 변론 기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한 3차 정도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어제 이제 이 변론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제 청구인 측 이제 국회 측에서는 2차 변론 기일 당시에 이 소추 의결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3차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관련 서증을 제출했고, 이 서증의 요지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피청구인 측에서는 2차까지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답변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답변을 시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재판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출석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피청구인 측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대리인만 만약에 출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직접 출석을 했고, 이제 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부에서도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뭐 피청구인이 혹시나 어떤 부분을 뭐 숨기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이제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이제 의문은 풀릴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변론을 마치고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기 전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이 외래 진료 사실이 공수처는 몰랐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동선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사의 미숙함이라는 부분에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공수처가 이제 어제도 결국에는 구인을 집행하려고 해서 이제 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부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헌재 탄핵 심판 이제 종결이 된 다음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구치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구치소에서 구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병원에서 돌아온 시간이 9시경에 이제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사 준칙상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구인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수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실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조금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동선에 대해서 경호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구치소 측에서 알려주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공수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이유로 통해서 구인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까지 비난할 수 있는지는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조차 않았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역량의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일단은 사실관계를 조금 더 파악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꼭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나 등의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동선에 대해서는? 예, 일단 동선에 대해서는 병원을 가겠다라는 것을 공수처가 지금 수사기관이고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할 의무가 있겠지만 그것을 알릴 것까지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일단은 이 공수처에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로 갔다라고 한다면 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쯤 뭐 복귀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치소 측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일단 현직 지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호의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수용자에 대한 이런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어봤는데도 이런 경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유로 해서 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이 부분 이제 다시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이 부분을 확인하지조차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조금 비난의 여론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으로부터 대략 1시간 반쯤 전에는 공수처 차량이 구치소에 도착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오늘도 직접적으로 좀 조사를 하기 위해 공수처 측에서는 노력할 텐데 어떻게 좀 될까요? 예, 일단 공수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구인을 해서 결국에는 이 공수처의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그 방법과 또 하나가 이 구치소 내에서 이 조사라는 그 방법 두 가지가 이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이 4차 변론기일이 예정이 돼 있고 내일 오전과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오전만 이제 지금 예정이 돼 있을 것 같네요. 오후는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전에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이 증인이 그런 신문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해서 만약에 오늘의 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공수처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유를 통해서 결국에는 출석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공수처 측에서는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내일 이후에는 헌재 심판 기일이 그 2월 4일입니다. 이게 연휴가 있다 보니까는 시간이 조금 뒤로 밀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헌재의 이런 대응을 위해서 지금 당장 출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 협의를 통해서 뭐 공수처가 직접 그 구치소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구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종합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1차 구속 기한이 28일에 끝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서둘러야 된다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아무래도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이런 노력을 보이는 모습 자체는 보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공수처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이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영장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영장에 대한 발부라든지 집행 자체는 일단은 의문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수사의 역량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최대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조사의 날인도 지금 1차 때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출석에 대해서 합의하기가 아마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전략을 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공수처가 조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조사가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만약에 출석을 한다라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또 조사에 난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법원에 제출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답변을 받는 것에 대한 실효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 강제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제구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강제구인은 법적인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는 것인데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구인을 했을 때 결국에 이에 대해서도 또 공수처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만약에 그렇게 강제 구인을 했을 때도 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한다면 답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수처가 이것을 사건을 들고 지연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결국에는 연장을 했을 때 최장 20일까지 구속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구속기간 내에 기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고 나면 그 공소를 위해서는 공소장을 작성을 해야 되고 이 공소장에는 이 수사 기록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어떠한 것들을 증명한다 이런 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록이 많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조금 공수처에 요청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첩하고 또 검찰 조사에 응할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자, 어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 탄핵 심판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본인이 이제 공직 생활하면서 뭐 표현으로는 철이 든 이후에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왔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속뜻이 있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이 탄핵 사건을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탄핵 사건은 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고 그러한 위반이 있을 때 이것의 중대성이 이 파면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 되는 그 경우에 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파면을 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정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헌법 수호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취지로 들릴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어제 그 재판의 쟁점을 좀 살펴보면요. 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비상 입법기구 쪽지를 준 적이 없다.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내란 관련 증거들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두 가지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그랬죠. 질문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 것인데 이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이 비상 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고 본인이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 사실관계가 결국에는 내일 있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다퉈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그 부분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그렇죠. 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이 소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이 부분과 사실관계가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각각 증거를 통해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할 수 있는지가 이제 다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 딱 그 두 가지 질문했잖아요. 그 두 가지를 질문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겠습니까? 헌재에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냐면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시도했다라든지 아니면 그 계엄 해제 의결권을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 사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하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또 한 가지가 그 쪽지를 이제 줬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됐지 않습니까? 이 쪽지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예산을 끊고 그리고 이 비상 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이 국회의 입법권 자체를 결국에는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탄핵소추의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 답변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답변만으로 결국에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 이제 부인되고 없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각각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관련 증인들이라든지 물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신빙할 수 있는지를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봤다라고 어제도 표현을 했고 또한 그걸 작성할 사람이 국방장관뿐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자, 내일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해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밝혀져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중에 하나가 포고령이랑 그리고 쪽지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포고령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고 이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이 국회의 입법 기능에 대한 부분은 헌법상 지금 현재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놓쳤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이 김용현 전 장관과 직접 작성을 했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 검토 과정에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증인이 이제 진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또 하나가 이 쪽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쪽지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에게 이것을 누가 이제 줬는지 자체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은 실무자가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실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실무자에게 누가 이 쪽지를 건넸는지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 계엄 당시에 이 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지시란 직접적인 이제 당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떠한 행위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증인과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4명 이상의 증인 신문을 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이렇게 2명만 추가 채택했는데요. 이런 부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일단 증인 신청 자체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채택할지는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4명 이상을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일단 2명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이제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해서는 아마 평의를 거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결국엔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증인 신문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기준이 됐기 때문에 예. 평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증인을 신청할 때 어떤 부분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정을 보고 증인을 이제 추가 채택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2명이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현장에서 바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증인 신청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으로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기에 이제 증인들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많이 좀 부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속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제출한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도 자료들도 많고 그리고 이 당사자 뭐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의 청문회 당시 이 증인으로서 나와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탄핵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이고 그 탄핵을 위해서 일단 증인 신청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증인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도 탄핵 소추 의결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 정보권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증인 신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탄핵 소추 의결 사유 중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국회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중에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도 일단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일에서도 부정선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사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다 최대한 증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결국엔 기일이 계속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 기일을 통해서 이 부분 판단이 조금 더 뭐 신중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번에 24명에 대해서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될 거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추가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 중에서 다만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저희가 언급을 했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포고령 작성이라든지 비상입법기구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장관 측에서 뭐 잘못 뺏겼다라든지 쓸 사람은 그쪽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책임 소재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이게 우호적인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호적인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저희가 내일 진술을 봐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회 측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증인이라는 것이 저희가 증인 신청할 때 뭐 우호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인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것이 우호적일지는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어떠한 지금 접촉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가 굉장히 이제 향후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그것이 국회 측에 더 유리한 진술이 될 것인지 아니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 더 유리한 진술이 될 것인지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가능하면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매번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는 것도 뭐 증인 채택 등도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국회 측에서는 이 증인이랑 윤석열 대통령을 좀 분리해야 한다는 필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 국회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이 관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명령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증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현장에서 뭐 솔직하게 다 진술할 수 있을지
될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염려가 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분리하는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된다면 이 막이라도 차단막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 관련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에 분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사자인 본인인데 이에 대해서 증인의 증인의 답변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금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오전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야당 주도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라고 하는데 출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국회법 129조를 보면 이 출석 요구를 국회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6조에 따라서 동행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동행 명령까지도 이제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의 처벌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거든요. 12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감안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동행 명령장 발부는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 처벌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내용들 좀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